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서류상으로 이상은 회장 소유이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실제로 누가 가졌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가 다스로 흘러갔고 최종적으로 BBK에 투자된 만큼 매각 대금의 소유자가 다스의 주인이라는 추론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특검은 이 회장 운전기사이던 김종백 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매각 대금 가운데 15억 원을 이상은 회장이 실제 사용했고 따라서 도곡동 땅은 이 회장 소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가 당시 특검에서 이상은 회장의 자금 관리인이 5년간 매달 현금으로 3천만 원씩 인출해오면 그 돈을 이 회장이 차에 보관하고 꺼내 썼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MBC 취재진을 만난 김 씨는 당시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오거나 혹시 옆에 있다가 질문을 하면 현금으로 주로 썼다, 또 카드는 안 썼다, 주로 거의 현금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당시 특검은 이 회장이 현금을 주로 쓰는 습관이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게 김 씨의 말입니다. 현금을 차 트렁크에 신문에 싸서 싣고 다녔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15년을 모셨는데 절대 현금 안 씁니다. 이상은 회장이 안 썼으면 누가 썼겠습니까? 그렇다면 김 씨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운전자 김 씨는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동영 씨가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가 잘 마무리된 뒤 이동영 씨는 다스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특검이 터졌을 때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은 회장 거라 그랬잖아요. 회장님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아들은 지금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 의심을 또 불식시켜야 되잖아요. 김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동영 다스 부사장에게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다스 전담 수사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요 물증인 업무 일지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강야은섭입니다. 다스의 전직 격리 직원 조모 씨는 12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씨가 다스 법인 계좌에서 2003년부터 수표와 현금을 빼내 다스 협력업체 격리과장 이모 씨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지인 계좌에 넣어 관리했는데 특검은 이를 조 씨의 횡령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다스 수사팀은 당시 특검 수사 자료에 포함된 계좌 추적 내용을 분석하며 조 씨와 이 씨가 실제 횡령해 사용한 돈은 훨씬 적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사용한 돈의 규모를 수사 방향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씨가 실제 사용한 돈이 적다면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지시였는지, 다스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특검 결론대로 120억 원대 횡령을 했던 조 씨가 최근까지 다스로 출근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택 인근에선 조 씨가 1년 전 떠난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어제도 자택에 있었고 JTBC 취재진을 피해 짐을 챙겨 집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짐을 실을 수 있는 소형 수레에 옷과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짐을 쌓아 서둘러 떠난 겁니다. 짐 안에 다스 자료가 있는지 묻자 조 씨 남편은 흥분한 듯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전화 오면 가세요. 어디서 그런지 자료가 너무 헷갈려요. 조 씨가 짐을 챙겨 집을 떠남에 따라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앞서 일본으로 건너간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열흘 가까이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시기 대표이사를 지낸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김 전 사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도피가 아닌 치료 목적으로 일본에 왔으며 검찰의 출석 요구가 오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단짐 출범하기 하루 전에 출국하셨던데요. 출범하는지도 몰랐고 곧 들어갈 거예요.
언제 들어오십니까? 글쎄 뭐 특검에서 저를 아마 소환할 것 같은데 소환하기 전에 들어가야죠. 비자금 조성이 여직원 한 명의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는 고발인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을 리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민단체의 입장이 그러면 그 시민단체의 입장이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니까.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 아직 계획이 잡힌 게 없다면서도 김 전 사장 조사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해 중요 조사 대상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18년 동안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앞서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다스가 이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자, 숨쉬는 곳도 정치다. 12월 30일 주말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부터는 목소리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네. 올라갔어요? 아, 예, 좋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로 할게요.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2번 하잖아요. 신정이 한 번 하고 또 설날 한 번 하고.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까칠하십니다. 큰 감동은 없는데 한참 듣고 무슨 생각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네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일본식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일제 감정기 때. 그래서 신정, 구정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구정을 설날이라고 공식 명칭으로 부르고 신정은 딱 하루만 쉬는 명절로서는 사실 의미가 사라진.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그 설이라는 거를 신정으로 되게 많이 셌다가 요즘엔 거의 대부분 다 원상복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새해는 새해니까. 새해는 새해니까 뭐 인사를 하시겠죠. 새날이 왔습니다. 네. 설이라는 건 명절로서의 느낌이지만 새해는 또 새해 인사 안 하긴 그렇잖아요. 그런가? 1월 1일 됐는데. 18년입니다. 아, 예. 1월 1일 되면 새해 인사 좀 하세요. 아니 무술에다가 18까지 예의 없이. 써가지고요. 진짜. 그러네. 18년. 어머 왜요? 욕설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18년? 나는 생각해봤는데 예. 이번이 황금 뭐라면서요.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맞대요. 지난번이 황금 뭐였어요? 닭? 아, 닭띠였구나. 정유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라. 그러니까 병신년 가고 정유년 아, 새해부터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무술년이 왔습니다. 아, 근데 그거 빼려고요. 18년이 왔어요. 아니 근데 제가 왜 그거 계획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꺼내서. 올해 송년회 때 막 건배 많이 하잖아요. 하다 예. 생각을 문득 해보니까 새해에는 분명히 사람들 중에 건배할 때 멍멍멍 이런 거 하는 사람 나올 거. 아니 뭐 이게 썰렁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MB 멍멍멍? MB 멍멍멍 이렇게? 예, 좀 이상하다 앞부분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쨌건 새해도 됐고 연말 연시고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옳다거나 게 그렇지 않아도 어디 식당만 가면 제가 동료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요즘 사람들은 확실히 술을 안 먹어. 적게 먹죠. 네, 많이 안 먹어요. 예전에는 그냥 모여 있으면 그냥 술 마셨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맥주 소비량이 확 줄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소주는요? 소주도 줄었답니다. 술 소비량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게 무슨 이유일까는 사실 모르는 거죠. 뭐 술 마실 일이 좀 줄어든 건지, 술 마실 돈이 없어진 건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개 다죠, 뭐. 술 마신다는 거는 이제 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제 김영란법이 도입되고 나서, 아하. 그, 이제 더치페이 문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3만원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주나 맥주나 이게 술을 적게 먹는 거고, 문화가 바뀐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하죠. 우리 같은 세대는 할 수 있는 게 앉아가지고 술 먹고 신세한탄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게 주로였다면 그 요즘에는 세대는 뭐 그러세요? 네. 제가 좀 연식이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뭐 운동 그런 문화. 그러니까 몸짱들을 밝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파면하고 대선 치르면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주말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갔었고 그리고 평일엔 또 SNS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을 아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게 먹고 최근에는
기분이 좋으니까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살만 나잖아요. 그래서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안 마셔도 취한 것 같고. 아니요, 안 마셔도 기분이 좋으니까. 한병도 수석이세요? 아니 근데 여전히 또 일반적으로 이게 술과 담배가 비교적 돈이 적게 드는 서민의 기호식품인 경향이 있다고들 얘기하죠, 사회학적으로. 또 낮아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얘기하다가 잠깐 마이크에서 멀어져서 그래요. 제가 이게 소리가 작아질 때는 제가 목소리가 낮아진 게 아니고 마이크에서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지금 몸을 사람들이 아껴서 그런 것도 있고 가령 경기가 어렵고 돈이 없어지고 그래서 준다? 그건 그럴수록 오히려 소비가 느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술보다는 몸을 좀 챙기는 문화 그것도 있고 특히 회식에서 무조건 하여간 술로 끝까지 가는 그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회식하는 스타일. 맞습니다. 예. 요새는요. 당구장에서도 저 송년 모임하고 그걸로 끝내. 볼링도 하고. 하고 뭐 영화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 상당히 다양해지는 거죠. 저희 사무실 예. 지하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볼링장이 들어온대요. 락 볼링장? 뭔 볼링장? 락 볼링장. 그래서 볼링장이 들어서면 저도 볼링을 좀 배워볼까 싶어요. 볼링장에서도 모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해요. 네, 네, 지역 그러니까. 같은 데서 보면. 좀 치십니까? 저는 아니요, 저는 운동은 별로 즐기지 않는데. 학생 운동. 예, 저는 고개 운동하고. 그걸로 끝이었구나. 고개 운동, 학생 운동으로 저는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 이제 50 넘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볼링. 예. 저는 좋아요. 민첩합니다. 근데 볼링이 재미있는데 볼링은 뭔 운동이 돼요? 균형 아닌가요? 균형. 몸의 균형. 균형? 네. 팔 운동도 되나? 그냥 사실 저는 이 볼링 정도는 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볼링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그러니까요. 어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되냐 이거잖아요. 계속 움직이면 운동이 안 될 건 없는데. 네, 걷고 그다음에 몸의 균형 같은 놀이에 가깝죠. 사실 골프도 놀이에 가까워요. 그렇죠. 걷는 거잖아요, 골프는. 네. 지금 골프 매니아, 볼링 매니아. 저는 저도 골프는 안 해요. 근데 하여간 죄송하고요. 그렇지. 술 얘기하니까. 그렇지. 술이 많이 줄죠. 저만 해도 술이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뭐 술이 계속 저는 고등학교 때가 정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분께 떨어지고 있어요. 주량. 주량이 보통 자기가 알잖아요. 마시다 보면 이 정도 되면 내가 얼큰해지더라. 제가 보기엔 김현 대변인님께서는 소주 한 3병 정도는 술 좀 저는 하죠. 분위기가 주량이에요. 잘 하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정말 편안하게 사람 한 뭐 3명에서 4명 정도 그러면서 이제 뒷담화 하잖아요. 한 50명 정도는 저희 한 4명 정도 있는 자리에서는 50명이 계산상에 올라갑니다. 좋은 사람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러면 거의 50명을 얘기하거든요. 숫자를 세봐요, 나중에. 누구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4시간 앉은 자리에서 4시간에서 5시간이죠. 자리 옮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소주 한 서너 병? 아니요, 그렇게 안 먹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기자들하고 많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먹어요. 폭탄이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배부른지 이제 술이 좀 도수가 약해지니까 그냥 소주만 먹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던데 폭탄은 예전에는 뭐 한참 때는 점심 저녁으로 할 때는 소매. 네, 그때는 그렇고. 김현 대변인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저는 마시고.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잘 마시지. 원장님은요? 소주 한 병은 드시죠, 그래도? 저는 고무줄인데 한 잔 마셔도 취할 때도 있고 한 10잔 소맥 마셔도 버틸 때 있고 평상시 그런데 때 다 안 좋아하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한 30대 이후에 쭉 줄기 시작해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술 거의 안 마셔요. 그럼 한 저녁 잔? 때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입만 대죠, 맥주. 그냥 아니요. 대충 마실 때는 거의 그런 안 거죠. 마셔요. 김민석 원장님이 정점이 언제냐면 2000년에서 2002년. 술과 관련한 아픈 기억도 많죠, 좀 있기 저분도. 때문에 저분도 예. 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나 술을 멀리해야 돼.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술을 끊고 나면요, 우리들 표현으로 하면 신간이 편해요. 시간이 많아요, 그러고. 어. 그러니까 주중에 제가 일부러 한 하루 정도는 그 다음날 이제 방송 출연이 많은 날 있잖아요. 그럼 그 전날은 가급적 약속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근데 이제 저녁에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게 정말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그리고 머리하고 말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말로 나가는 거하고 막 귀의 소모가 차이가 예, 나죠. 그러니까 막 굴려야 되지. 왜냐면은 언론이 만나가지고 혹여라도 말실수를 하거나 기사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안 만들게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네. 얘기 하나만. 네. 뭐 우리 같은 범인들은 사실 그거 따라하기 어려운 경지인데
이어령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이어령 선생님이 젊은 시절 어느 때부터 저녁 약속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녁 약속과 술 약속을. 그러니까 그때 동년배로 비슷하게 달려가던 분 중에 이 양반은 그때부터 그 저녁 시간을 책을 보거나 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십 년이 쌓였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남들에 대비된 시간의 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이제 내공도 쌓고 다양한 성취를 한 거잖아요. 다양한 이제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런 선생님 댁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얼리 어댑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는 쫓아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혹시 듣는 분들 중에 뭔가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특별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시간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녁 시간을 그렇게 술 안 먹고 안 쓰면 확실히 뭐 시간이 엄청 남죠. 그게 제가 이제 문화인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는 24시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떨어진 데서는 저녁 6시 불면은 도시도 8시만 넘으면 우리나라에 뉴욕은 훨씬 조용하죠. 뉴욕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 보면은 유럽 같은 데가 문화가 발달하는 게 저녁이 길잖아요. 그죠? 오후 4시면 벌써 어둑어둑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심취돼서 연구도 하고 예술적 소양이 길러지는 것도 있고 소설 뭐 이런 게. 집에 가서 마셔요. 술의 경지라는 게 있어요. 1단계부터. 술의 최고의 경지는 열반에 이르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술 먹고 술로 죽는 사람.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술의 경지가 있어가지고 최고의 고수는 술로 죽는 사람이에요. 최고지? 술 마시면서? 예. 그러니까 술로 인해 죽는 사람. 그게 그 경지고 제가 한때 이제 한 7단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소주 한 10병에 맥주를 플러스해서 한 10병 정도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주량. 매일같이요? 매일까지는 못 먹고요. 일주일에 한 2-3번? 그러다가 술을 끊고 나니까 정말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이불킥이 사라집니다. 이불킥이 뭔지 잘 모르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문득 깨는 순간 내가 간밤에 뭐 했지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 그게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죠.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야, 이거 창피하다. 간밤에 내가 뭐 했지 기억이 안 날 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거든요. 기억이 저도 20, 30대 때는 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실수했을까봐 늘 그렇게 돼요. 그때는 매번 필름이 한번 끊기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실수. 그럼 그게 술을 먹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정치 이야기 빼고 술 이야기 할까요? 아니요. 제가 할 말 이렇게 많은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 제가 잘 아는 그 다큐 감독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다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술을 드시면 어느 단계 이상 가면 딱 그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갔던 곳마다 그런 일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갔던 곳을 다시 가기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 창피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했지? 해가지고 늘 새로운 곳을 개발하죠. 자, 마지막으로 상식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을 먹고 토하잖아요. 이건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술에 체한 겁니다. 그렇죠. 체한 거예요. 그건 뭐. 술에 체한 것. 그래서 술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할 때 할명수를 드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술 한잔 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연말인데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은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많은 사면자 중에 정봉주 전 의원은 17대 대선 때 유일하게 사면을 받지 아니한 사람. 괘씸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명박 씨가 해주지 않고 박근혜 때도 사면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정치인 경제인의 사면은 없었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나 또는 또 더 들어가면 뭐 이석기 전 의원 그리고 뭐 한명숙 총리, 이광재 전 지사 이런 분들의 사면이 없었다. 좀 이런 부분은 서운하다 하는 쪽도 있긴 하지만 뭐 원칙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지 않는 상황이거나 이런 부분은 사면이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만 있을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 어쨌건 정봉주 전 의원은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건이에요. 정봉주 전 의원 사면은. 잘 됐죠.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말도 안 되게 실형 법원이 이상한 판결로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뭐 지금 정치만 못하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7년이었죠. 네. 10년 동안 그렇게 사실 억울함을 당한 건데 특유의 그 쾌활한 성격 때문에 불쌍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사업 수완이 대단하잖아요. 예전에도 영어학원을 통해서 이제 돈 많이 벌고 또 정치를 하고 감옥 갔다 와서도 또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하고 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꼭 한 3-4명이 같이 함께 이렇게. 요새 보면은 연예인 같더라. 진짜 저는. 예, 방송인이죠, 방송.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근데 필이 그렇게 나요. 2007년도 이제 그 사건이 있는데 2010년도에 형이 확정 안 돼서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11년에서 12년
감옥 살고 나와서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사면복권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안 하면서 이제 5년 내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어저께도 저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주제를 다뤘던 것 같은데 복권이라고 얘기했죠. 복권요.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죠. 예, 된 거라서 복권이 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그 복권 있잖아요. 로또. 복권이라는 정치적 복권이라는 로또를 정치적 자기 로또가 터져죠.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외국에 나갔는지 전화 통화는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달에 국회의원들 한 120여 명이 대통령한테 탄원서도 올리고 그랬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안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주시더라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봉주는 좀 많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시비를 거죠. 걸 이유가 없는 거죠. 거죠.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씨도 거기에 대해서 왜 정봉주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 대상자가 사실은 없잖아.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면 복권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이미 대통령이 중대범죄의 경우는 그랬는데 돈하고 얽혀 있는 경우는 이번에 안 하겠다. 그러고 보면 정치인 중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념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의 경우가 이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촛불 연장선에서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해줘 이런 문제제기 할 수 있지만 정봉주를 왜 해줘 이러기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계속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하고는 기자들이 많이 연락갔을 텐데 어떤 보도에 보니까 그럼 서울시장이나 나가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던지면 언론의 헤드라인은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 시사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야. 복권 되기 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떤 기사에는 국회에는 안 돌아가겠다 이랬다는 건 어떻게 된 그건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 팟캐스트 방송 그 YTN에서 하는 거 있어요. 네. 시사 안드로메다에 게스트 나가서 한 말이 국회로는 안 간다. 이렇게 예전에 얘기한 거 복권이 옛날 얘기죠?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복권 어제 전에 그 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그거는 국회로 안 가고 되더라도라고 전제한 거니까 좀 그러네. 그렇죠. 되고 나서니까 상황이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농 비슷하게 그럼 서울시장이나 나가볼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아니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나간다고 하면은 노원 비용이 지금 공석이에요. 내년 그렇죠. 근데 그쪽에 또 열심히 터닫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요? 저희 쪽에 네, 황창환 위원장도 있고 뭐 김성환 구청장도 생각이 좀 있죠. 국회의원을 이제 다시 하고 그래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정봉주 의원이 노원에서 정치를 했고 노원에서 출마를 다시 해서 완전한 복권을 완성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낙검수에 그게 이제 후예들이 이런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당사자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뭐 김어준, 그러네요. 김용민, 정봉주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완결판 그 매듭을 딱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 이제 그러네요. 한 시대가 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서울시장도 한번 조청래 의원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전제 조건이 다 있지만 그거는 제가 오늘 이 녹음 후에 정청래 의원을 따로 만나서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 제가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할 때 상의를 했죠. 저희가 컷오프 동지잖아요. 두 분은 물론 정무적 판단에 의한 컷오프고 저도 하여간 희생양이죠.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그 상임위를 같이 했는데 정보위원회를 같이 했어요. 간사하고 제가 이제 정보위원이었는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고 본인이 안 가서 재판을 안 받게 됐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되게 마음에 빚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최고위원 나갈 때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도 컷오프를 당하더라고요. 참나. 그런 걸 동지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나간다고 고민을 하길래 저보고 도와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는 어쨌든 그러저러한 인연으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이렇게 풍랑을 같이 헤쳐나왔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녁에 만났는데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나가면 통화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시장 나갈
한다고 예전에 얘기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둘이 어떻게 단일화하냐 그랬더니 가위바위보로 한대요. 그래서 똑같구만 생각. 그래서 5판 제가 상승제 가위바위보. 5판 상승제 가위바위보를 할 건지 아니면 정책 토론회를 하고 그 후에 가위바위보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룰은 당사자간이 하면 안 된다. 후보 단일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한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김현 위원장도. 예,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전 재밌을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있잖아요. 박영선 의원도 있고 뭐 민병두 의원도 있고 이인영 의원도 뭐 그런 데고 전현 의원도 있고 거기다가 인기로만 따지면은 뭐 막상 막하일 수 있는 정봉주, 정청래 이렇게 만약에 출전하면은 그 경선은 정말 재밌겠는데 정봉주, 정청래 누가 더 인기 있어요? 사실은 인기가 정청래 의원이 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기라기보다는 정청래 의원은 정청래한테 이미 줄 섰거든요. 2016년도에 그런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총선 때 선거운동을 다녔잖아요. 많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했는데 정봉주 의원은 사실은 그 정치 현장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김현 대변인님 예. 그렇게 인기는, 하면요 단일화 추진위원장 못 돼요. 인기는 편파적인 발언하면 인기 물어봐서 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방송에 출연하고 게스트일 때와 사회자일 때가 다르듯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더 티켓 파워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인기의 차이라는 게 있고요. 이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 후보로 했을 그렇죠. 때 어떠냐 하는 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안정감. 아니 그래서 지금 궁금하네요. 정청래 의원이 생각보다 10%가 아직 안 됐어요. 10%가 돼야지 본인이 출마 선언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 7, 8% 밖에 안 돼가지고 걱정해요. 뭐 정청래 의원의 진정성, 뭐 정봉주 의원의 어떤 개인기, 뭐 등등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바람이 일면은 정말 대세론 같은 느낌의 박원순 시장이 아찔해지는 순간도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지금 웃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두 분도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어요. 저는 대변인이어서. 두 분도 연구원장을 해도 되나요? 더더구나 안 됩니다. 흥행은 될 수 있어도 박원순 시장이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재미로 이야기해본 거였고요. 이거는 순전히 정봉주 의원의 복권 기념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멘트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진지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은 이미지가 너무 많으면. 오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날이 2017년 12월 31일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좀 무게를 너무 잡았잖아요. 양김이.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좀 새가 날아든다의 가벼운 마음으로 새날이 온다. 왔다. 이걸로 이해해 주세요.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하며 활동 기한을 2018년 6월 말까지로 한다. 개헌특위가 연장이 안 될 듯 안 될 듯 해서 개헌을 많이 바라는 사람들이 대통령 발의로 개헌하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최근 몇 주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헌특위가 6개월 더 하기로 합의를 했다.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랑 같이 할 것이냐 부분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난항 예상되는 게 권력 구조 개편의 한 부분도 합의가 돼야 되고 나머지 지금 개헌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일한 안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께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국민투표를 권력구조부터 등등을 사안별로 국민들께 물어보는 방식은 어떨까. 서로가 안 맞으니까 합의안을 만들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면 결국에는 또 6개월 지나도 똑같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보거든요. 어떠세요, 원장님? 지금 연구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할 수는 있겠죠. 지금 그거는 전제가 합의된 국회에서 합의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합의된 개헌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것에 가부 또는 찬반을 묻느냐라는 방식과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합의가 안 되니까 그거를 소항목별로 쪼개서 뭐 권력구조, 자치분권 이런 식으로 또는 기본권 쪼개서 각각에 대해서 묻는 방식은 어떠냐라는 건데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아마 해석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것이 합의가 안 된다면 동일한 이유로 두 번째 것도 합의가 안 될 거예요. 왜? 아니 그런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할 거냐 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이냐 또는 그걸 묻자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지금 반대를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한편으로는 권력구조 합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또 한편으로는 더 본질적으로는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정략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거를 패키지로 묻느냐 아니면 쪼개서 묻느냐에 대한 것을 합의가 안 되면 합리적으로 한번 쪼개보자라는 제안 자체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합의가 안 되면 두 번째도 합의가 안 되겠죠. 어쨌건 이거는 뭐 국민들이 하든지 비난이 쏟아지고
그리고 대통령 발의안이 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모르지만 만지작 공약 지키고 싶어 하시잖아요. 대통령 생각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뜻대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개헌을 할까요 말까요? 하면 언제 할까요? 하면 권력 구조는 어떻게 하죠? 기본권은 어떻게 하죠? 자치분권은 어떻게 하죠? 크게 보면 그 세 개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국민의 뜻이 대략 있다고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거를 굳이 벗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뜻이 만약 다 정치권에서 합의 안 되면 되는 만큼이라도 하자. 그것도 또 물어서 이 전체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로 가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것이 맞고 가장 합리적이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더구나 정치권이 약속을 한 사안에 대해서.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30년간 유지되어온 현행 헌법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MBC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76.9%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그럼 개헌 시 중점을 둘 대목은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권리와 의무 같은 기본권 조항, 권력 구조, 경제 사회 조항 순인데요. 가장 많은 34%가 기본권을 지적한 건 향후 개헌 논의에서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개헌 시기도 물어봤는데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가 46.8%로 어느 때건 상관없다나 지방선거 이후보다 많았고 권력구조에선 4년 중임제가 42.5%로 현행 5년 단임제나 외치와 내치를 대통령과 총리가 분점하는 이원 집정부제보다 지지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첨예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임종석 특사가 간 문제를 놓고 야당들이 일제히 뭔가 있다, 공개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일종의 반전처럼 나온, 물론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간 것은 청와대 발표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청와대 발표는 아직까지는 그렇거든요. 우호 증진을 위한 부분이 가장 컸다. 원전 이야기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실제로 발표에 있어가지고 예민한 문제 때문에 잠깐 보류해 두고 있는 건지 정말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건 보류하고, 이게 지금 검찰발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SBS나 JTBC 등등의 보도들로 단독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건데, 아랍에미레이트에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원장의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명박 정권 때 아랍에미레이트랑 관련한 뭐 이명 계약의 어떤 정황 또는 뭐 핵 폐기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리베이트 부분이 보도로 한번 나온 건데, 지금 이 보도의 끝에 기사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200만 달러 은닉설, 이거는 리베이트. 이거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리라서 단순히 200만 달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핵 폐기물 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없는데 원전 공사비도 우리나라가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핵 폐기물은 우리나라에 가져온다는 그런 이명 계약,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연일 임종석 실장 왜 간 거냐라고 공세하던,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처럼 공세하던 자유한국당이 입을 완전히 다물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반전이라는 거예요.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그러다가 갑자기 딱 조용해졌죠. 어떠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공식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이건 거론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안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중국 방문 직전에 이제 2박 4일로 다녀왔다 했을 때 최초 MBC에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다투어서 보수 언론에서 마치 이 정부에서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이냐 기사를 다루는 걸 보고 속으로 되게 이제 의아스러웠는데,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로 활동하기 시작한 게 6개월에서 7개월 사이 되는데 무슨 비리가 있을 수 있게 자체적으로. 그럼 이전 정부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 수습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로 상황을 좀 더 진중하게 봤어야 되는데, 야당이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뭔가가 있는 것이냐, 감추고 있는 것이냐 막 떠들다가 아뜨거가 된 상황이라고 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곤궁한 상황이 된 거는 분명하죠. 지금 분명하고, MB가 사실은 다녀왔잖아요. UAE를 다녀오고 나서 그때 이제 장관이 초청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무효하잖아요. 강연했다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 어쨌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쩌면 현 정부가 발생시킨 문제와 연관돼서 임 실장이 가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이미 그것은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 선회만 봐도 딱 감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이 곤궁해진 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청와대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 거 아닌가. 예. 이걸 처음에는 오히려 정략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 보도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요.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쓱 흘려서. 근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국익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를 진짜 이거는 잘못된 똥볼 찬 거죠. 예. 그렇게 확인된다면. 보통 이제 이명박을 상징하는 말이 사자방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포함된 거라고 봐요. 사자방 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 2위였다고 해요. 근데 이명박이 들어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모든 것을 들고 그리고 또 현대건설이 대표적으로 원전 건설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완전 틀어지면서 원전을 해외 수출하는 것까지 갖고 간 부분.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만 보면 원전 수출에 있어서의 리베이트는 분명히 한번 지금 좀 봐봐야 되는 부분 같아서 사자방 원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라 걱정하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래서 참 유체 이탈도 정도껏 하셔야지. 지금은 좀 자중자애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나 봐요. 그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국민의당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기 위해 시행한 전당원 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23.00%로 나왔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26만 명 중에 5만 9천 명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방송하는 오늘 말고 방송 나가는 내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그 4,4,5입씩 어떤 해석을 하고 있긴 한데 합당을 반대하는 파 쪽에서는 일단 원천 무효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합당파 쪽에서는 투표 거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찬성이 훨씬 많게 나올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전당원 투표가 근데 어차피 합당 자체를 결정하는 어떤 법률적 요식으로서 요건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합당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어떤 자격이 있는 전당대회에 가기 전에 당원들의 일종의 의견 분포를 확인한다라는 정도이고 또 사안이 일정한 대표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저는 그 투표율로서 이게 전당원 투표가 성립하느냐 마느냐 갖고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상당히 나와서 어느 정도 찬반이 나왔다 하는 것으로 합당파는 그냥 그것으로 족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확 떨어지면 그 이제 반대파에는 상당한 명분을 줄 거고요. 정말 유치한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더 이제 기름에 불을 껴안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창당을 할 때 현역 의원들로부터 10,000원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돈 다 냈다. 그 말의 요지는 이 당은 내 당이야. 넷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의원들이 뭐가 되냐. 정말 무책임한 얘기도 하고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고 정동영 의원은 나 대선 때 1,000만 원 냈다. 정말 어린아이들 같은 싸움을. 그러면은 창당 비용을 내가 다 냈다는 말이 맞네요. 정동영 의원은 대선 때 냈으니까 창당 때는 돈을 안 냈네요. 근데 아마 그건 맞을 거예요. 창당 때는 그 정서상 다 안철수 대표가 당연히 창업주 대표로서 내야 된다는 정서가 그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 확인이 필요한데 그 사실 1억이잖아요. 다 했다고 해도. 근데 돌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네. 그것을 냈다는 것이 그냥 당비로 낸 것인지 아니면 당에 빌려준 것으로 처리했는지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 빌려준 것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데요. 1억 원을 어떻게 특별 당비 낼 수 없잖아요. 내려면 그건 낼 수 있죠. 당원이 뭐 특별 당비 내는데 액수 제한은 없죠. 근데 창당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창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법정지구당을 다 뭐 지역위원회를 내고 하는 등등등등 하면 뭐 전당대회 행사 비용만 해도 꽤 들지 않겠어요. 근데 잠깐 어떻게 되나요? 개인 당비 낼 수 있잖아요. 당비 특별 당비 내는 건 액수 제한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문제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아마 이것을 그냥 내는 방식이 아니라 나중에 펀드 돌려받는 네.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총선에서 국고보증이 된 이후에 당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됐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 근데 만에 하나 정말 그런 방식으로 됐다면 그렇게 하고 1억을 내가 다 냈는데 이러면 그건 조금 너무한 얘기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죠. 싸움의 어떤 끝까지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렇죠. 이런 얘기가 보통 집안 싸움할 때, 야, 그렇죠. 이거 뭐, 이 밥그릇은 내가 들고 온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절 때 되면요. 보통 옛날에 그랬잖아요. 큰아들만 교육 좀 많이 시키고. 예.
나머지 이제 남매, 형제들은 뭐 좀 못 시켰을 경우에 술자리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아들이나 막내 아들이 술 먹고 이제 그 이야기를 막 하면 나는 옷도 맨날 물려보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큰 아들이 이제 뭔 소리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드리는 돈이 얼마인데 하면 이제 나는 또 얼마를 주네 마네 이런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수준으로 간 거죠. 근데 또 이거 댓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가 먼저 장당 비용은 내가 다 냈어 10원도 안 받아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선 1,000만 원 냈다. 예. 그래서 할 수밖에 근데 없네요.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세비에서 받은 게 일정 부분 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작은 정당일수록 그럴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당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헌신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초기 투자금만 자기가 다 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 당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안철수는. 근데 같이 만들어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기부 형식으로 한 50억, 100억 내놓고 뭐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건 저렇건 당비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당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지위에 따른 또는 자기의 마음에 따른 기여고 헌신인 거지. 그걸 갖고서 일정한 정치적 지분을 이야기할 때 이 얘기하는 거지. 꼭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본인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맥락에서 나왔다는 건 조금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마치 유해가 라이언 인형 들고 오는 거랑 똑같은 정도 유치함이에요. 안철수 수준이라는 게. 내심에 있기 때문에 나왔을 텐데, 야, 내가 돈도 다 내고 해서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제 이런, 보통은 그런 정서가 있어서야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참,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당원 투표 이후에 어떻게든지 이제 흔히 말하면 주류,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합당파들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이거를 인준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당원 투표가 찬성으로 결론이 나든 뭐 33.3%가 되든 못 되든 어떤 식으로든지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으면 합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서로 간에 치열한 수싸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찢어질 때 찢어지더라도 어느 쪽이 더 명분을 갖는 자가 향후 양쪽 세력에게 주는 데미지랄까 또는 동정 여론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쪽 입장에서라면 합당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안철수의 부정선거라고.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 나눈 것 같은데 당헌 당규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법적인 조건을 경유하지 않고는 합당 또는 전당대회의 수임 기구를 통한 것에서 결의를 통하지 않고는 합당을 법률적으로 결정하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모든 행위는 그를 위한 서로의 명분 쌓기와 세몰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 전당원 투표 결과 어찌 되든 그걸 놓고 해석을 하고 서로 이제 아전인수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전당대회는 결국은 일합을 겨룰 수밖에 없죠. 우선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지금 듣기로는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라면서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면 전당대회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를 안 거치는 건 불가능하고 통상은 당무회의를 열어서 이 합당에 대한 것을 수임기구를 뭐 맡는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만약 지난번 전당대회 창당대회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수임을 해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창당하는 과정에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전당대회를 거쳐서 전당대회 통과 또는 수임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그대로라면 못하는 거잖아요. 지역위원장 숫자로 보나 뭐로 보나. 그렇지 않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들이 이렇게까지 원하니 전당대회를 열어라 라고 하고 그런데 전당대회 의장이 그쪽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거를 안 열다면 이건 해태다고 하고 전당대회 의장을 바꾸려고 하겠죠 우선. 그래서 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시비를 거쳐서 그 시비가 1라운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2라운드죠. 지금이 이제 전당원 투표 1라운드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이제 열면 또 그 다음 본 3라운드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복병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당헌에 전당대회 방식을 체육관식이 아니라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공인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는 대목을 활용해서 그 안철수 대표 측이 그 전당대회를 체육관에서 안 열고 이것도 온라인으로 열 가능성도 있다. 이게 마지막 기다. 이상돈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장 의장 몫을 갖고 있는 거라서 제대로 된 당이 아닌 급조된 당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우리나라 정당 자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진화된 정당 있잖아요. 지금 이 당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더불어민주당처럼 뭐 권리당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당원 위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최근에 최고위원 열어가고 혁신한
대부분 다 통과시켰다면서요.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정당이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정말 구태의연하게 강목만 등장 안 했지 옛날 방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2011년도 그 혁신과 통합하고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자체 이제 해산, 저희 당을 이제 해산하고 통합을 결의할 때 그때 이제 액젓이 출몰을 했었죠. 액젓? 네. 까나리 액젓. 아,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행사장 근처에서 난동 부리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전당대회 의장이 이석현 의원이었는데, 연단을 점거해가지고 이제 막 행패 부리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해산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자제 요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절차를 다 밟고 해서 진행됐던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뭐 강목 들고 집결하라라는 문자가 보내왔다라고 해가지고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이제 오늘 박지원 대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안철수 대표여, 이제 이렇게. 멈춰라. 예,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만약 개최된다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는 사실은 예측이 불가한 거죠. 만약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전당대회를 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의장을 억지로 가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된다. 그래서 반대파에게 상당한 명분이 주어진다면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어떤 입장에 서 있는 당원들 가운데서는 열받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강목 이런 것도 나왔지만 사실은 전당대회의 정치사에 보면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뱀도 있고요.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경우는 다르지만 전당대회장에 뱀도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야당을 하다가 새누리당 쪽에 어떤 모 정치인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전당대회장에 뭐 뱀을 풀기도 하고 그 외에 상상하기 좀 지저분한 별일이 다 일어날 수도 있어서 글쎄 참 이게 목불인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어쨌건 국민의당이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정치라는 게 명분 싸움이잖아요.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분란에 있어서는 피해자로 인식되는 쪽이 명분을 더 쥐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자기들의 지역 기반, 지지 기반 자체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에서 안철수는 사실 없는 기반을 갖고 기반을 만들기 위한 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분은 말리는 쪽의 명분이 훨씬 더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안철수가 지금 이 과정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확실하게 저는 아예 호남 버리겠다라는 저는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을 떠나가지고 어쨌건 지켜볼 일이고요. 방송 나가는 마지막 날 결론이 나긴 나는데 이제 이게 결국엔 또 한참 동안은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자 서명으로 대체할 것인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국 끓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내가 지금 성과평가에, 진급에, 야근에 술 안 먹게 생겼어? 나가! 그래서 비아 바이오텍이 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너피스 릴렉스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간에 피로 물질이 생기는 이유와 그런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할 수 있을까 연구하던 끝에 간 재생활동 시간이 숙면 시 최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숙취 해소와 숙면 그리고 릴렉스 일석삼조 이너피스 잠을 잔다는 뜻의 ZZZ 릴렉스닷컴. 와, 좋은데?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현재 홈페이지 신규 가입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5,000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분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반응이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약 극렬하게 좀 반발하는 모양새거든요. 일본 정부 쪽에서 나오는 이 대체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평창 올림픽에 안 갈 수 있어. 뭐 이런 정도까지. 아베의 이야기예요. 선수단을 안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럴수록 저는 일본 입장에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면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를 계산을 다 해놓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아베 안 왔대? 바로 옆 나라인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엔 일본한테 불리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가져라. 위안부 합의 수정 불가 이 입장을 계속 천명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우리는 일본이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기 바란다. 일본은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된다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국이 중국 편을 손들고 중국이 한국 편을 손들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항상 원칙과 근본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베가 1mm도 입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mm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주장이 어떠냐를 떠나서 역사적 팩트가 1mm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냥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팩트는 역사적 팩트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 입장들만 서로 주장하고 또는 합의하고 조율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안부 또는 뭐 난징 대학생 이런 역사적 사실 자체는 철벽처럼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특별히 지금 한국 편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중국이 중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뭐냐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서 그대로 두고 변치 않게 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겠다. 즉 뭐냐면 한일 간의 관계에서 그런 것처럼 중일 간의 관계에도 많은 역사적인 난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풀리지 않는 어떤 영토 분쟁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의 정치 관계를 다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역사적 쟁점은 역사적 쟁점대로 두고 나머지 대화를 해나가자라고 할 때 중국 입장에서 가져야 될 명분과 원칙은 뭐겠어요. 그 역사적 난제를 다 피해가거나 없던 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걸 존중하면서 현실을 풀어가자라고 하는 중국이 일반적으로 쓰는 논리와 원칙을 저는 이 사안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일단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에 서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두고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의 현안들을 또 풀어가자.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를 다 물어돌리자. 지금 이런 말씀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베는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뭔가 양보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오면 한국이 좀 주춤해서 그저 기존의 합의를 그대로 존중할 거다라고 지금 번지수 잘못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진국인 일본이 이 문제를 정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그동안 쌓아 올린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좀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에게 많은 그 지원을 했잖아요. 뭐 도로, 항만, 뭐 비행장 해주고 학교 지어주고 원조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진실된 사과의 밑바탕이 있으면서 이제 진행됐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가 무슨 평생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유보하겠다 이런 식의 정말 그 후진적 대응이 우리가 볼 때는 소위 일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아픔을 치유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건데 독일한테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아요? 일본?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 문제만 해도 일본이 각계격파를 시도한 거예요.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만 40만 명 위안부가 동원됐다고 그러고 현재 남아있는 위안부는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신고된 분들만 15명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중국은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 조약도 아니고 이면 계약이 있는 합의로 일본에게 면제부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보니까 인권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효랍니다. 당사자들이랑 합의 없는 어떤 권력들끼리의 합의는 조약이든 뭐든 간에 무효고 조약도 아니고 그리고 그 송규 변호사 말에 의하면 지금은 탄핵을 당했지만 이게 임용 계약 이런 부분이 그냥 드러난 부분이라면 정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 정도로 엄중한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국제인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조약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자면 첫째는 근본적으로 한일 지난 정부 시기에 있었던 그것이 합의냐 조약이냐 공동선언이냐 발표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는 별도로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말기로 하자라고 하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원천 무효라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조약적 지위 또는 법적 지위를 요구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시민 사회에서 우리가 근대 현대 사회에서 근데 그때도 우리가 반인권적인 계약 또는 반사회적인 계약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야 마약을 얼마씩 뭐 이렇게 팔기로 하자.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우리가 정당한 계약이라고 봐서 존중하지 않잖아요. 또 내가 저 하청 줄 테니까 누구 좀 죽이고 와라 이런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근본적으로 반인류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건 인정하지 않죠. 가령 동유럽에서 인종학살을 했는데 그것을 한 세력과 어떤 다른 세력, 피해가 된 세력 중에 이후에 정권을 잡은 세력 가운데 야 이거 있었던 일 당사자들 상관없이 일단 털기로 하자. 또는 나치가 2차 대전 전쟁 범죄가 있었는데 그 전범 후예와 또 어떤 다른 세력들 간에 이 문제는 그냥 없는 걸로 털기로 하자. 이거 자체가 존재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독일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피해 구제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갔는가와는 별도로 만약 지금 일본식으로 했다 하면 그 자체가 존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정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반인권적인 것인데 근본 무효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것을 어떤 그 반인륜적인 원천 무효 성격을 떠나서 합의가 그런 법률적 효과를 갖는 것을 이루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서명이 있네 없네 이것이 지금 뭐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잖아요. 그 자체로서도 지금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아마 송 변호사가 제기한 건 이런 거겠죠. 이건 아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사유를 일본 정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과 어쨌든 한국 정부 지난 시기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있을 텐데 자 이게 조약이니까 못 바꾼다. 이게 조약이니? 왜? 그러면 조약이면은 국회 동의 거쳤어야 되는데 안 거쳤잖아. 그럼 조약 아니네? 조약 아닌데 왜 못 고치지? 일들이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약이라고 너네가 주장하니? 그럼 너네 잘못했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그 요건을 거치지 않고 조약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요건을 거치지 않아서 조약이 아니라면 그럼 왜 못 고쳐? 이제 조약이라는 건요. 국제법에서 꼭 무슨 조약이라고만 해서 국제법적 조약이라고 안 하고 때로는 합의라고도 하고 심지어 어떤 선언이라고도 하고 뭐 공동 커뮤니케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아베 정부가 이미 지금 사안에 대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전 정부의 잘못을 들치자 마냐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마 송기호 변호사가 이거를 공개 요구를 한 거죠. 그렇죠. 외교부에 해당 문건 자료 공개해달라고. 이런 건 사실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죠. 그 트럼프가 국가 간의 조약인 FTA도 재개정하자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신성 불가침한 건 없는데 아베는 그게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이 용어도 대한민국 쪽이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 보면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권이 바뀐 부분이라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받은 돈은 돌려줄게. 그 이후에 재개정하든 뭐 하든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지금. 돈이 문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툭 던져놓고 사실상 서명 사인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는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돈부터 받아서 돈 받은 것 자체가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부도덕한 그런 정권이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베 측에서도 일본 측에서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반론을 국제적 무대에서 서로 공식적으로 펼치면 펼칠수록 그렇죠. 사실은 스택과 논리가 꼬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한 한일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짚을 걸 짚고 풀어갈 걸 풀어가느냐 하느냐가 참 쉽지 않은 건데 아까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이번 건 같은 것처럼 남북 관계도 그렇고 개성공단도 그렇고 지금 싸질러 놓은 걸 하나하나 치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죠. 또한 어쩌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요. 사드 문제를 좀 상쇄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결과가 10억엔 주고 땡쳤대. 누구나 다 보도 욕먹을 짓이잖아 이게. 박근혜 말도 안 되는 협상력이 중국 입장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잘못된 협상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떤 걸 제시할지는 모르지만 상대 파트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입장 표명해놓은 것만으로도 저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는 부분이라 중국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많이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일본의 태도 때문에 중국이 뭐 우호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드는 사드고 위안부는 위안부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의 지금 이런 태도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탄핵과 그다음에 촛불과 이런 걸 경과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런 인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국격도 높아졌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야당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하고 달라지지 않았듯이 일본이 혹여라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것이 그냥 정부가 바뀌었다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고 그러네요. 예. 근본적으로 혁신되고 적폐청산과 제조산하를 위한 온 국민의 뜻을 담아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일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자국의 국민들의 든든한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정부에서 책임 있게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고 일본 총리가 또는 외교부에서 잘 처리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강경화 장관이 장관으로 발탁되게 된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위안부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엔 국제사회에서의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규명해내고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무게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사실 얼마 전에 3일 전에 이제 독일 대사랑 추미애 대표가 면담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비공식 때 나온 얘기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독일 대사가 했고 그때 이제 대표께서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지만 미래에 그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러니까 그 독일 대사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잘못했던 문제를 가지고 또 계속 매년 서로 이제 기억하는 행사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추 대표가 독일도 우리 이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위안부 문제가 물론 이제 일본하고 당사국 간의 그런 외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유엔이나 EU 특히 이제 그런 역사적 아픔을 겪었던 나라들과 공조를 통해서 일본을 압박해서 정말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인 일본의 그런 현주소다라는 점을 해야 되고 당으로서는 목전에 있습니다. 그 일본을 이제 4대 국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일본을 방문을 안 했거든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물론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고 과거사는 과거사고 또 셔틀 외교는 셔틀 외교다라고 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당으로서는 일본 이 문제를 갖고 정말 현실에 대한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당이 해야 될 일이 매우 막중하다라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2017년 마지막 방송이었고요. 2017년의 마지막 방송의 횟수는 83회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횟수로 3년차 방송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정말 다사다난했던 올해 우리 이제 원장님이나 대변인님 두 분 다 촛불 전국 거치고 대선 거치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어떻게든지 방송들을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1980년, 1987년을 기억하듯 2017년도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으로 시작하는 온전한 첫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논란보다는 정말 좋은 소식들만 전해지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두 분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고생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